안녕하세요. 알쓸 맥잡 윤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은 화요일에 좀 녹음하고 있어요. 첫 곡은 리지군스 Thursday Brown. 원래 이거 Thursday 목요일에 딱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화요일에 틀어드렸네요. 화요일 관련 노래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심지어 월요일까지 노래가 있는데 수요일도 있잖아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상하게 화요일 관련된 노래는 없네요. 혹시 화요일날 관련된 노래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맥주 뉴스 두 개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그리고 맥주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맥주 소개하는 시간에 좀 멋진 이름을 좀 지어볼까 계속 고민 중인데 뭐 이렇게 좀 쌈박한 게 안 떠오르네요. 뭐, 니들이 맥주를 알아? 뭐 이런 거 할까? 아니면 뭐 할까 고민 중이에요. 예, 여전히 고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내려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에스토니아 맥주예요. 에피파니아. 이름 너무 어려워요. 에피파니아 꼬냑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고요. 이 맥주 드셔보셨나요? 진짜 괜찮은데 제가 요즘 계속 배럴 에이지드 맥주만 소개를 좀 하고 있잖아요. 뭐 의도된 겁니다. 네, 배럴 에이지드 맥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계속 버번 배럴 에이지드 맥주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꼬냑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잠시 뒤에 요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맥주 뉴스 좀 바로 좀 진행해 볼까요? 두 개의 맥주 뉴스를 좀 소개시켜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좀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다음이래. 한국경제에 나온 뉴스입니다. 뭐 이 뉴스 뜨니까 저한테 여러분 몇 분께서 계속 링크를 보내주시길래 저도 쭉 읽어봤는데요. 글이 굉장히 좀 길고 자세하게 써 있어서 최근 나온 맥주 기사들 중에서는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기사여서 그렇고요. 다 읽어드린 그렇고 홈술 전성시대 4대 주류사 생존 전략 총정리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보니까 맥주가 지금 귀환하고 있고 점유율 50% 슈퍼드라이도 35년 만에 증가하고 있고 인구 감소로 다각화 전략 필수 글로벌화 아사히 사업 다변화 3사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끝에 여러 가지 이제 맥주 관련해서 인구 감소도 있고 뭐 다른 주류들도 많아지면서 맥주가 예전맞이 못하죠. 근데 이거는 뭐 최근의 일이 아니고 1980년 이후로 맥주 산업은 역성장 산업이에요. 더 이상 맥주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이 이제 맥주로 포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틈새 시장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뒤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이 크래프트 맥주를 또 인수하면서 또 확장 전략을 펴는 이제 그런 대중 맥주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 구스 아일랜드나 뭐 여러 이제 맥주들이 대중 맥주 브랜드한테 지금 인수를 당하고 있는데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기사도 관련된 기사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톤이 삿포로에 인수가 됐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크래프트 맥주 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래프트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충격적인 기사인데요. 이 두 기사가 다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사히가 매출이 2조 2,360억 엔이에요. 2021년에 그리고 2022년 예상이 2조 4,500억 엔 좀 는 걸로 나오네요. 삿포로가 4위인데 4,371억 엔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4,787억 엔으로 나오고 있는데 삿포로가 이 스톤을 인수를 했죠. 또 순의 흑자폭도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뭐 광고비도 투입하고 뭐 하면서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맥주계 시장 규모 추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나오는데 지난해 4대 맥주 회사의 판매량은 17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니까 맥주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맥주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라거라고 하는 단일 맥주의 지루함이겠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맥주가 있다는 것. 아사히 슈퍼드라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라거들은 세고 셌죠. 그쵸? 뭐 수입 맥주를 비롯해서 라거가 또 특히 이제 필스너류 혹은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류의 맥주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특징들이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맥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청량함과 뭐 드라이함 뭐 이런 것들만 충족이 되면 대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사히가 계속 1위였는데 2020년 아사히가 기린의 맥주 시장 1위를 내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맥주 시장의 1, 2위가 바뀐 건 2001년 이후에 20년 만에 일이고요. 지난해도 그러니까 2021년에도 기린은 37.5%, 아사히가 35.2%로 격차가 0.4% 더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1위는 기린이고요. 삿포로래. 그 뭐죠?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맥주. 한국에도 꽤 있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고 있죠. 일본 맥주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위는 기린이고 2위가 아사히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4개 맥주 회사들의 생존 전략들이 이제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아사히 같은 경우는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필스너 우르켈도 이제 인수를 했고, 또 영국의 대표적인 맥주인 플러스, 뭐 런던 프라이드를 대표로 하는 맥주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필스너 우르켈하고 플러스는 다 아사히의 자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히에서 한국에 이제 그 수입 맥주 자회사를 세웠거든요. 정확히 아이유 브랜드인가라는 맥주를 세워서 그 맥주 회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회사 같지 않죠. 그죠? 하지만 아사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사히는 최근에 이제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 맥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지는 다과카 아니면 글로벌화 둘 중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사히는 이제 다과카보다는 글로벌화를 택해서 2016년부터 해외 맥주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고요. 아사히가 세계 3위 맥주 회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수를 통해서 2020년에는 연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들여 세계 최대 맥주 회사 아노이저부시의 호주 맥주 사업부를 인수하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합니다. 호주 맥주 사업부 인수로 아사히의 해외 사업 비중은 45%를 넘었다고 하네요. 일본 맥주긴 하지만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기린은 아사히와 달리 다과카를 택했다. 이소사키 요리우니 기린홀딩스 사장은 올해부터 3년간 성장 투자 자금의 절반 이상인 1,000억 엔을 건강과 의료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주만 팔아서는 힘든 그런 시장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과카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조금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류 산업의 그 틀이 훨씬 더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나 해외 같은 경우는 그 경기가 좀 자유롭죠. 술이라고 하는 뭐랄까 제한 산업이 굉장히 강한 곳이 한국이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해요. 술을 굉장히 자유롭게 마실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또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주류 산업 자체는 굉장히 규제가 심한 그런 산업이긴 해요. 굉장히 좀 언밸런스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제를 뭐 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 언밸런스한 상황에 대한 것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사업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이 주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남용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좀 바꾸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공원이나 뭐 야외나 뭐 밖에 어디서든지 술을 먹어도 되는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가 별로 없어요. 뭐 독일 정도가 좀 있겠네요. 근데 독일은 우리나라랑 문화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또 소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야외면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 뭐 위스키, 막걸리 모든 주종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문화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규제는 좀 자유롭게 좀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풀어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풀어주면서 술을 많이 남용하지 못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일본의 첫 번째 이제 다시 기사를 좀 요약해 드리면 일본 맥주 산업이 맥주의 소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4개의 맥주 회사들, 주요 맥주 회사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이제 전략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아사히는 글로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3위의 맥주 회사로 지금 되었고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다각화를 통해서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제 기린이 아사히를 이겼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 기린이 아사히를 이기면서 시장도 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삿포로 USA가 스톤 브루잉을 인수했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죠. 스톤 브루잉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2세대 브루어리죠. 2세대 크래프트 씬의 대표적인 주자고요. 가고일이라고 하는 그 수호신을 로고 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인상 깊은 맥주죠. 뭐 스톤 IPA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IPA 대표적인 브랜드고요. 그 밖에 맥주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브루어리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맥주들도 만들고 좀 실험적인 맥주들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좀 도드라지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베이스가 탄탄한 그런 맥주들을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또 브루펍으로 유명하죠. 그 굉장히 멋진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를 가진 브루펍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의 그 어디죠? 그 신세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또 한때 또 회자가 됐던 뭐 그런 브루어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수입이 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스톤 IPA부터 해서 관련된 스톤 맥주들을 한국에서 지금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스톤 팬들이 꽤 있고요. 대중적으로는 뭐 아주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마트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을 만한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삿포로 USA의 인수가 되었고요. 뭐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또 영어기 때문에 뭐 굳이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여기 보면은 스톤 대표들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뭐 새로운 챕터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는 삿포로 인수를 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맥주를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인수가 됐고 이거는 삿포로 USA의 확장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 인수가 되었지만 스톤의 철학과 뭐 맥주 라인업 그리고 브루펍들은 뭐 그대로 운영이 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재밌는 거는 이제 앵커 브루어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앵커 브루어리도 이 삿포로가 인수를 했네요. 제가 몰랐어요. 2017년에 앵커 브루어리가 삿포로에 인수가 됐군요. 그렇군요. 삿포로가 아까 다각화 전략을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나름 크래프트 맥주들 또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크래프트 맥주들을 인수를 하면서 확장 전략에도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자국 시장의 한계를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예전에 뭐 칼스버그나 하이네켄 뭐 마찬가지 전략을 다 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는 자국 시장, 일본은 이제 자국 시장으로만 충분히 돌아갔던 시장인데 자국 시장에서 더 이상 수익을 못 얻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뭐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8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공격적인 전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예, 맥주 업계에서는 특히 이 대중맥주 업계에서는 굉장히 흥한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이런 흐름과 그 다음에 구조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해요. 예. 우리나라의 대형 맥주 회사가 좀 이렇게 해외 맥주 이렇게 좀 인수하고 뭐 그런 모습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맥주 시장 자체가 너무 작고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앵커 브루어리가 언제부턴가 뭔가 디자인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그 앵커 브루어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요즘 모던하게 로고도 좀 바뀌고 라벨도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앵커 디자인 원래 디자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 바뀌기 시작해서 뭐지? 누가 뭐 새로 뭐 대표가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나 싶었더니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삿포로가 인수를 하면서 이런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맥주 뉴스를 좀 두 개를 좀 살펴드렸고요. 우리나라는 맥주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옆 나라 일본 맥주 회사들은 본격적인 해외 진출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늘리고 있다. 네. 여기 오늘 썸머 듣겠습니다. 폴 블랑코의 썸머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아메리칸 페이레일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메리칸 페이레일 스타일은 미국 호흡의 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페이레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은 골드에서 앰버까지 SRM을 치면은 3에서 6 정도까지 앰버까지는 아니겠네요. 약간 딥골드까지 진행되고 보여주고 있고요. 쓴맛은 IBU는 30에서 50 쓴맛이 꽤 있는 그런 맥주죠. 하지만 뭐 최근에는 쓴맛이 좀 덜한 그런 페이레일도 나오고 있고요. 향적으로는 이제 미국 호흡의 특징인 시트러시, 트로피칼 그리고 베리 뭐 이런 향들이 녹아 있는 그런 맥주입니다. 향이 명확하게는 있지만 아주 강하게 치고 나오는 그런 맥주는 아니에요. IPA에 비해서는 확실히 확연하게 향들은 전반적으로 좀 섬세하고 약하죠. 그래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세미나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6월 세미나는 김정아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가져오신 공세온 맥주들을 같이 함께 테이스팅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혜원과 비오더슨트 회원이 모여서 같이 제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시에라네바다 페이레일을 같이 시음을 했거든요. 뭐 미국에서 공수해온 시에라네바다 페이레일과 한국에서 이제 구입한 시에라네바다 페이레일 이렇게 같이 시음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시에라네바다 페이레일은 비터함이 확실히 또렷하게 있더라고요. IBU가 30 이상 확실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은 확실히 파이니한 향이 좀 짙어요. 시에라네바다 페이레일 또 시에라네바다 맥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향 중에 하나가 이 파이니거든요. 근데 이게 캐스케이드 호흡을 굉장히 잘 쓰고 또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런 캐스케이드 호흡에서 나오는 그 파이니 향들이 또렷하게 맥주에 묻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파이어스톤 워커 얘기가 좀 나오는데 파이어스톤 워커 한국에서 구할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는 맥주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양조장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더 이상 페일 31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드실 수 없지만 뭐 다른 맥주들을 좀 드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이어스톤 워커에서 좋아하는 맥주는 배럴 시리즈들이에요. 뭐 파라볼라나 여러 가지 그 밖에 다른 배럴 시리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IPA나 페이레일도 나쁘진 않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 파이어스모커의 어떤 그런 페일에일과 IPA들은 좀 클래식한 좀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색채를 명확히 느낄 수 있는 좀 클래식한 맥주들을 드시고 싶으시면 이 파이어스모커의 페일에일이나 IPA 계열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좀 더 익스트림한 맥주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다른 스타일의 맥주들, 실험적인 맥주들을 드시고 싶으면 이 파이어스모커의 배럴 시리즈들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굉장히 좋은 맥주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버에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엠버에일 참 이게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맥주긴 하죠. 엠버에일 하면 색깔이 엠버인 에일이에요. 엠버에일 하면 솔직히 색깔이 엠버인 에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엠버에일은 아메리칸 엠버에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래프트 씬에서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그냥 색만 갖고서는 우리가 엠버에일 하자고 하면 뭐 알트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 클래식한 아이리쉬 레드에일 같은 것들도 다 엠버에일에 속합니다. 색깔로만 보자면. 하지만 아이리쉬 레드에일과 알트와 여기서 말하는 엠버에일은 차이가 있어요. 알트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고 아이리쉬 레드에일은 이쪽에 지금 여태까지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 아이리쉬 레드에일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맥주죠. 수도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기원을 갖고 있고요. 색깔이 뭐 라이트 엠버에서 엠버까지 갖고 있고 뭐 쓴맛 거의 없고 약간 영국의 효모 향들이 묻어 나오는 굉장히 마시기 편한 아주 특별한 뭐 요즘 말하면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맥주들이죠. 예전에 한국에서도 꽤 팔았고요. 요즘에는 그 질소 버전들이 나와서 저는 요즘 별로더라고요. 예전 이산화탄소 버전들, 병 버전들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리쉬 레드에일도 엠버 에일이라고 뭐 색깔로만 보면 할 수 있겠지만 스타일적으로는 다른 스타일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엠버 에일은 미국 크래프트 씬에서 말하는 엠버 에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메리칸 페일에일의 경우 홉은 앞에 내세우는 주연이지만 메가는 중요하긴 해도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하는 조연으로 그친다. 그러나 페일에일과 가까운 친척벌인 엠버에일 또는 레드에일은 사정이 다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메가의 특징들이 갖고 있고 이런 메가들은 바디감을 높이고 진한 캐러멜 특성을 부여하며 아메리칸 페일에일에 때때로 부족한 균형감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주 안에서 뉴욕시만큼 다양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일부 엠버에는 뉴벨지안 주력 제품인 팻타이어처럼 비스킷 맛의 편안한 느낌이 들며 스톤의 구릿빛 레비테이션처럼 꽃향의 알코올 도수가 낮다 라고 하네요. 요 스톤의 레비테이션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진짜 엠버에일에 딱 적합한 특성들을 좀 갖고 있고요. 엠버에일이 꽤 오래전에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오래됐네요. 그것도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고 6, 7년 전에 수입 엠버에일도 꽤 있었고요. 뭐더라? 래핑스컬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래핑스컬이라는 맥주가 아메리칸 엠버에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한국에 수입이 좀 됐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크래프트 씬에서 이 엠버에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엠버에일의 특징이 조금 비터함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IBU 40 이상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몰트에서는 캐러멜도 있지만 약간 그 비스킷 같은 그런 향들이 뒤에 같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같은 탭에서 경쟁할 수 있는 IPA에 비해서 아주 도드라지는 어떤 향미적인 특징들은 없어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 맥주 자체로 뭔가 사람들한테 확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사라진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엠버에일은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페어링을 하기는 굉장히 좋은 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엠버에일 같은 경우는 그냥 마시면 약간 조금 뭐랄까요, 심플하지만 좀 셀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쓴맛도 좀 있고, 그리고
조금 잘못 효모향 같은 게 들어가면 이렇게 음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손이 가는 맥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엠버에일은 음식과 같이 먹기, 특히 한국 음식과 같이 먹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고기류, 한국의 고기류 뭐 갈비를 비롯해서 뭐 불고기 혹은 삼겹살 이런 고기들과 함께 먹기는 그러니까 구운 고기들과 먹기는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엠버에일은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맥주가 됐죠. 네. 하지만 한국에서 꽤 많이 한때는 팔렸던 맥주 스타일입니다. 엠버에일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색깔이 엠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엠버에일은 이렇게 아메리칸 크래프트 씬에서 만든 그 스타일이라 보시면 되고 뭐 아이리시 레드에일이나 아니면 알트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맥주와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아메리칸이 들어가면 제가 그 아메리칸 호피향이 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엠버에일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세요. 비터함도 좀 세고 그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들도 이렇게 은은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좀 팡팡 이렇게 꽂히는 느낌이라 좀 세다. 예, 그런 어떤 맥주 스타일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시 홉 에일까지 얘기를 하고 맥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홉의 수확, 프레시 홉 에일이라고 여기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프레시 홉 에일은 웻톱 IPA 혹은 웻톱 에일, 그러니까 펠레타이즈드 되지 않은 홉을 넣은 맥주를 얘기해요. 생홉이죠, 생홉. 웻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홉을 넣은 에일들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홉은 배면은 수확을 하면은 진짜 순식간에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홉을 수확을 하면 근처에 있는 펠렛 공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펠렛화를 시키는데요. 펠레타이징 된 홉이 나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홉은 펠레타가 되는 게 물론 약간의 신선함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훨씬 더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 세계로 펠레타이즈드 홉을 쓰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생홉을 잘못 다루거나 잘못 쓰면 오히려 맥주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프레시 홉 에일, 생홉, 웻톱을 쓰는 그런 브루어리들은 자체 홉 농장을 갖고 있는 그런 브루어리들이 많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죠. 일종의 이벤트 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뭐 시에라 네바다, 북반구, IPA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여기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홉을 갓수확하고 너무 좋고 하긴 하지만 갓수확한 홉에는 휘발성 성분이 있는데 홉의 아로마와 풍미가 갓변의 풀처럼 순식간에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펠레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순식간에 산화되고 부패의 경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상적으로는 수확한 지 첫 24시간 이내에 양조가는 촉촉한 홉을 사용해 찰나의 가을 화신인 프레시 홉 에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네요. 말리지 않은 홉은 섬세하고 자연의 특성이 거의 그대로 살아있어 페일 에일에 주로 사용된다. 네, IPA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들 맥주는 풍요로운 수확의 시상대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고 하네요. 프레시 홉 에일은 맥주 세계의 보졸레 누보라고 생각하자라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에라네바다 양조사의 공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있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어디죠? 그 핸드앤몰트에서 그 청평 페일에일인가? 예, 청평에서 나온 홉을 웻톱을 사용해서 뭐 이벤트 맥주를 만들긴 했고요. 그래서 웻톱을 쓰는 거는 일종의 마케팅용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웻톱 갖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갓수확한 캐스케이드 홉과 센터니 홉을 사용한 하비스트 에일을 양조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북반구 남반구에서 갓수확한 홉을 이용한 노던 헤미스피어 하비스트와
서던 헤미스피어 하비스트를 출시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노던 헤미스피어 하비스트가 들어오고 있죠. 예, 한국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벤트 맥주이기 때문에 이어라운드 맥주는 아니고요. 딱 고 생산되고 수입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있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있고요. 아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바틀샵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이 웨톱으로 만든 시에라네바다 에일을 드실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그 프레시 오브 에일의 특징은 굉장히 그레시한 향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레시합니다. 그리고 비터함이 굉장히 셉니다. 비터함이 세고 그레시함이 올라온다.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에라네바다는 캐스케이드나 센테니얼 홉 자체가 그레시함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니얼 홉이 파인이랑 그레시함이 강하고 이건 캐스케이드 홉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캐스케이드 홉은 조금 더 이 스트러시한 홈, 자몽의 느낌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느낌이 같이 살아있긴 하는데 이 캐스케이드와 센터니얼의 웨톱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레시함이 굉장히 뒤에 올라오는 그 풀과 같은 향이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죠. 굉장히 프레시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국내에서 시에라네바다의 북반구 노스 헤미스피어 페레를 보실 수 있으면 예, 그 맥주는 한번 웨톱으로 만든 거기 써 있습니다. 웨톱 IPA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웨톱으로 만든 맥주구나. 꼭 반드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IPA네요. IPA는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이 책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꽤 긴 시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지고잉 전주 원슈타인과 뭐니 이게 쿠데타 듣고 오겠습니다. 원슈타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에피파니아 꼬냑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럴 맥주고요. 아주 은색의 라벨이 독특하죠. 에스토니아 맥주인데요. 에스토니아는 정말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는 주목을 받을 작은 나라인 것 같아요. 특히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인 이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굉장히 좋은 맥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거는 맥주의 역사나 그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크래프트 맥주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중 뭐 다양한 맥주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 하여튼 꼬냑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는 호기심에 이 맥주를 구입했고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우리가 버번 배럴 에이지드는 굉장히 많이 마실 수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의 뭐 버번 통이 뭐 남아도는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이 꼬냑 배럴 에이지드 맥주들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꼬냑 배럴에 숙성시키는 건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꼬냑 배럴은 확실히 딱 어울린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왜냐면 꼬냑도 역시 강한 증류주이긴 하지만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만났을 때는 뭔가 그 꼬냑의 섬세한 그런 향들이 묻어날 것 같지 않은, 오히려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이 맥주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꼬냑 배럴에 과감하게 숙성을 시킨 그런 맥주고요. 알코올 도수는 13.3도예요. 꽤 높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코올의 강한 향들이 확실히 도드라집니다. 이게 품질 유지 기한이 2026년까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증류주에서 오는 강한 알코올 향들을 좋아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거북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알코올 부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숙성을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더 숙성을 시키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먹었을 때 제 개인 취향으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알코올 향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나쁘긴 하면 부주고 알코올 스파이시함 이런 향들이 굉장히 세긴 해요. 그리고 바닐라 향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바닐라 빈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꼬냑에는 바닐라 향이 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바닐라 향이 이 배럴에이즈드 맥주에서 나는 경우는 버번 배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버번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새 오크통을 강하게 안에 이제 캐러멜라이징과 마이야르 반응 태우는 거죠.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불을 확 태워서 이 강한 마이야르 반응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바닐라 향과 오크 향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데 꼬냑 배럴은 그런 향보다는 오히려 와인 가드 같은 약간 와이니한 향들 혹은 약간 그 어두운 과일, 말린 과일의 향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첫 번째 올라오는 향이 바닐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닐라 빈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커피 힌트하고 확연한 다크 초콜릿 향, 그다음에 캐러멜 향.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 그러니까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갖고 있는 이 뭐 본연의 향들이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 뒤로 갈수록 이제 견과류의 향까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든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갖고 있는 그런 향들을 잘 보여주고요. 뭐 힌트가 아니고 확연하게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향들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 수지 레지너스한 향들과 오크의 힌트도 살짝 묻어 있어요. 나무 같은 우디와 같은 그 힌트들이 뭐 이거를 오키라고 표현해도 되고 약간 뭐 나무 같다, 우디 같다고 표현해도 되긴 하겠지만 뭐 저는 이제 오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크 향도 있지만 세지 않습니다. 뒤에 살짝 묻어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역시 강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꼬냑 배럴의 느낌이 그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다른 이제 꼬냑 배럴 에이즈드 맥주를 먹어봤을 때는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와이니한 향들, 그 다음에 이제 말린 그 건과일의 향들이 확연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인지하면 이거는 꼬냑 배럴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 맥주를 만약에 그냥 블라인딩으로 먹어봤을 때는 아마 꼬냑 배럴에서 숙성시켰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바닐라 빈을 넣으면서 야 이거 버번 배럴 같은데 뭐 이런 느낌들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닐라 빈을 좀 안 넣었으면 오히려 뭐지? 이거 버번 배럴도 아니고 무슨 배럴이지? 막 이런 어떤 고민들을 했었을 것 같은데 바닐라 빈을 넣으니까 꼬냑 배럴을 숙성시켰지만 꼭 버번 배럴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맥주였고요. 굉장히 우아하고 묵직합니다. 굉장히 풀바디합니다. 또 굉장히 풀바디하고 그리고 쓴맛이 굉장히 높아요. 쓴맛이 굉장히 높고 하지만 단맛도 역시 묵직하게 있기 때문에 뭐 나름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너무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2년 정도 더 숙성을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2026년까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양조사가 판단하기도 2026년까지 숙성을 시켜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언제 샀지? 뭐 언제 샀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22년 넘어서 2024년까지는 뭐 잘 그냥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뭐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저 테이스팅계도 썼네요. 한 2년 정도 숙성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2년 정도 숙성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훌륭하다고 보고요.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꼬냑 배럴에 숙성시켰다는 느낌은 좀 떨어진다. 버번 배럴은 또 확실히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바닐라 빈을 넣었을 때 느껴지는 바닐라의 플레이버와 또 버번 배럴에서 숙성시켜서 나오는 바닐라의 어떤 느낌,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바닐라가 그냥 빵 떨어져요.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이럴 거면 굳이 꼬냑 배럴에 숙성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맥주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꼬냑의 느낌, 꼬냑 배럴이라는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맥주니까 에스토니아 맥주들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합리적인 가격에 조금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좋은 맥주들을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에스토니아 맥주들을 찾아보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에피파니아 맥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매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면 꼭 구입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계속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축축하고 저희 양조장도 지금 곰팡이가 계속 펴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닦아내느라고 건강 계속 신경 쓰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노래는 비욘드 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